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추석 연휴 첫날부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들 김경호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루 만에 3배 가깝게 늘어서 오늘 113명이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좀 추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 교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국내 지역 감염 발생이 93명, 네. 그중에서 수도권이 81.7%인가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 수도권의 발생이 굉장히 위험이 높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발생한 집단 감염 중에서는 그 일부 병원에서 28분이 한꺼번에 집단 감염이 보고되면서 예. 대부분 이제 방역 수칙을 좀 잘 안 지키시는 일부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끊임없이 산발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대규모 증가로 세 자릿수로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우리가 아직 못 찾고 있는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집단 감염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언제든지 방심을 할 수가 없고 방역 수칙을 항상 잘 준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중증 환자도 아직까지 1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로 위중한 환자들이 5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항상 이런 위중증 환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병상 부족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현재는 어느 정도 좀 충분하게 보완이 된 상황입니까?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라서 수도권 병상 부족 문제, 특히 9월 초에 크게 불거졌었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그때보다는 걱정을 더 크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현재도 한 109명 정도 위중증 환자가 규모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느 정도 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병상 또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여 개 정도 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병상에 시설이 마련돼 있는 것 외에도 인력이 준비돼 있느냐 예. 그리고 이제 위중 환자와 중증 환자 간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마련돼 있느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본다면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다들 아시다시피 노령층 환자라든지 이 위중증 환자의 사망 확률이 굉장히 다른 환자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은 사실 방역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 차원에서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각별한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가 9월 말까지 그 중환자 병상을 일정 기간 더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9월 말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 이 정부가 목표했던 바대로 중환자 병상은 확보한 상황입니까? 중환자실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그걸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인력을 준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전부터 이제 우선 그 중환자실을 전담할 수 있는 간호사분들을 희망자를 모아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걸 이미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물리적인 공간과 장비를 도입하고 또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한 200개가 좀 못 미치는 정도의 중환자실이 있고 그중에 수도권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지금 분포하고 있는데 네. 지난 8월 27일에 이제 400명 가까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위중증 환자가 이제 최대치 거의 170, 180명에 이른 게 한 9월 중순쯤에 이렇게 약간 한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감염 추세의 확진자 추세라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중환자 시설로 감당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은 네. 더 이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감염이 되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중환자 시설은 좀 부족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빠른 준비와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확진자 현황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앞서 이제 김 교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해외 유입 사례가 20명이나 발생을 했는데 이 확진자 발생 국가를 보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음성 확인서가 유명무실해진 게 아니냐 이런 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음성 확인서 제출 국가에서 이렇게 해외 유입 사례가 나오는 것은 네. 음성 확인서 자체의 부실함보다는 그 나라 자체가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나라다.
라고 하는 것부터 일단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했는데도 이것을 들고 들어온 외국인 중에서 확진자가 한 5.4%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당국에서 이거를 확인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겠지만은 이제 외교 당국에서는 해외 공간을 활용해서 이 음성 확인서가 진짜로 현지 검사센터에서 발급이 됐는지 그 여부를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짜 사례를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걸러내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 음성 확인서를 뗄 때만 해도 음성이었던 사람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양성이 되는 이런 상황도 그런 사람도 충분히 있겠죠. 예, 네.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사실 아예 국경 봉쇄 전략을 취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물론 이런 음성 확인서 절차를 더 엄정하게 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입국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네. 이 문제에 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급증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봉구 소재 전문병원인 정신과 전문병원인 다나병원 사례일 것 같습니다. 이 병원에서 입원된 환자 28명이 무더기로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처음 나오고 나서 동일 집단 격리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앞서서 고양시에 있었던 박애원도 정신과 전문 병원이었고 그 앞서서 초창기에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도 관련 병원이었는데 모두 다 코호트 격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온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런 병원 내에서의 코호트 격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노출된 다음에 이제 검사에서 이제 음성이지만 이제 잠복기 14일 동안 이제 증상이 또 이제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코호트 격리를 해도 중간에 이제 양성자는 나올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정신질환이 좀 있으신 경우에는 물론 정신질환의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좀 통제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행동 반경을 제한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서로 어울리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코호트 격리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건 사실이겠고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잠복대 그래도 이제 동일 격리,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면은 외부와의 접촉은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외부적인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좀 정신과 병원의 특성상 다 함께 좀 공동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 식사를 또 같이 하신다든지 이렇게 공동 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가 좀 잘 안 됐다기보다는 이미 바이러스 노출이 좀 많이 되셨을 가능성이 있고 네. 격리 기간 동안 양성으로 전환되실 분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은 계속 좀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7명의 음성인데 그럼 그 음성인 사람들 중에서도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전파 경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도봉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나병원하고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 원인과 어떤 좀 전파 경로가 연관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충분히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데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수도권의 특성상 워낙 이제 구라는 행정구역을 넘어서 이동량이 워낙 많고 이동 범위도 넓고 또 이제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상태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또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런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또 이제 어르신 경우에 또 좀 기억을 잘 못하시거나 또 약간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으시다든지 그래서 좀 역학조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를 좀 추적하는 데 좀 제한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지역 사회 내에서 한 군데 집단 감염이 또 연쇄 감염으로 이어졌다면 충분히 이쪽 시설로도 유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지 그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포함해서 한 총 5일 동안 연휴가 이어지는데 저희가 과거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있었던 그 황금 연휴 기간 이후에 증가세가 급격하게 높아졌고 그 후에 8월 또 연휴 때도
이후에 확진자들이 급증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올해 이번 이 연휴는 그 후에 또 겨울이 오기 때문에 더 확진자 급증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점을 제일 주의를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뭐 이동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난 설날이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알려졌던 기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친다면 이번 추석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에 가장 처음 맞이하게 되는 명절인데 그렇다면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일단 이 고비는 조금 참고 견뎌보자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목포에 살던 분이 광주에 가는 거하고 예. 뭐 서울에 살던 분이 광주에 가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현재 확진자 비율만 놓고 봐도 수도권 지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비수도권 쪽에서 가까운 지역 간의 이동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 주민들은 좀 자제가 필요할 것 같고 마침 이제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70% 정도는 고향 방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뭐 스스로 이동을 자제하는 것들이 이제 방역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생활 방역 수칙, 우리가 그동안 숙지해왔던 것들을 마찬가지로 명절 기간에서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고향에 방문하는 것 이외의 다른 동선들을 최소화하는 것, 이런 수칙들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차량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음식 취식도 금지가 되고 포장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또 특별히 휴게소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들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밀집되면서 특히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황이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또 이제 화장실이 또 이제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요. 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이용하시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코와 입을 다 충분히 가려주시고 또 손위생을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설령 이제 화장실에 혼자 계신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혼자 계신 상황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너무 장시간 머무시는 시간을 좀 최소화하시고 이동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예. 또 아무래도 지금 음식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차량이라든지 차 야외를 안에서 이제 먹는 거는 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을 만나러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감염도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가족 간의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보다 6배 이상 위험도가 높다라는 연구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최대한 오랜만에 만나는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도 좀 최대한 자제를 해달라고 자제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일단 안 만나는 게 가장 그렇죠. 좋다. 예, 네. 가장 중요하시겠지만 이제 혹시 만나시더라도 네. 최대한 이제 가급적 마스크를 좀 착용하신 상태에서 안부를 묻고 만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이제 장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외부 불특정 다수들이 다 같이 모이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족 모임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또 그런 데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인적이 드문 인구 밀접도가 좀 낮은 데서 가족 모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도 충분한 환기를 해주셔서 충분히 창문이라든지 문을 열어놓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가장 좀 우려되는 것은 같이 식사를 하거나 뭘 좀 음식을 드실 때 마스크를 벗게 되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시면서도 가족 간에 충분한 감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불편하고 어색하시겠지만 꼭 만나야 되시는 가족이라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간단하게 안부만 서로 나누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혹시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혼자 쓰실 때도 자기가 이제 혹시 이제 감염자인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고 화장실을 혼자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또 거기를 이용하시게 되면 거기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 노출로 인해서 감염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혼자서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를 타시더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면서 가족 간의 만남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잘 착용해 주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개천절 집회도 이제 추석 이후 재유행 여부에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법원은 집회를 불허했고 일부 보수 단체들은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뭐 경찰은 원천 봉쇄를 하겠다라는 방침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2014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어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시위를 했는데 뭐 10m 내지 30m 정도 거리를 띄우고 1인 시위를 전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1인 시위라는 것은 집회시위법상으로 시위로 아예 규정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전 신고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집회시위법상의 시위는 이제 다수인들이 시위를 하는 것인데 다수인이 2인이냐 3인이냐 학설은 좀 갈리지만 1인은 어쨌든 법적인 시위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노조 시위 같은 경우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시위였고 이것을 이제 대법원에서는 거리를 띄우더라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시위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물론 이 판결에 대해서 집회 시위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네네. 이런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특히나 이제 원래는 대규모 집회를 어느 정도 하려고 했었던 집단 측에서 그렇다면 사람을 좀 흐트러뜨려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동일 목적인 것은 그대로다라고 이제 당국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1인 시위 형태로 전개를 하더라도 이것은 1인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 광장에 이르는 이 일대를 이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경찰의 방침입니다. 예, 이렇게 방역 당국이 많은 지침을 내놓고 개천절 집회도 불허하는 큰 이유가 이번 연휴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연휴 첫날인데 벌써 이제 지역으로 방문한 그 사람 중에서 확진이 된 사례가 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 거주자인데 부산 부모님 댁을 방문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날 사례라서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또 다행스러운 것은 그 본인이 이제 집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증상이 발현이 됐고 바로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미리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이동을 해서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분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 어떤 이동수단으로 부산까지 갔는지 네. 이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가용을 타고 중간에 휴게소라든지 어떤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갔다면 이제 뭐 추가 감염이라든지 전파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꾸로 이제 버스라든지 기차를 타고 가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접촉을 했던 사람들까지 앞으로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또 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이제 제주 현지도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뭐 제주를 포함해서 유명 관광지에는 그야말로 뭐 여행객들로 꽉 차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가 관광객들의 방역 지침을 더욱 강화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좀 눈여겨 보실 만한 부분이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 같은 의심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해진 거주지라든가 숙소에서 의무적으로 또 격리를 또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좀 특이한데요. 그래서 열이 나시면 이제 제주도 갔다가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격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밖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방역 수칙이 조금 더 꼼꼼하고 이제 폭넓게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장소를 조금 더 의무적으로 폭넓게 강화시켜서 기존의 뭐 다중이용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병의원이라든가 사람들 돌보시는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또 뭐 배안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장소가 좀 늘어났고요. 예. 또는 고위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제한 행정 조치 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위험 다중 이용 시설에서도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쓰기, 기본적인 방역 수칙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는 꼭 숙지를 하셔서 잊지 않고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온에 노출된 걸로 의심돼서 접종이 중단됐던 백신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이 중단됐는데 이미 그 접종이 중단된 것을 맞아서
맞은 사람이 벌써 8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27일에만 해도 400명대였는데 28일 하루 만에 873명 정도로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하루 만에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미처 파악이 되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상온 노출에 대해서 사실 이전에는 이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 본인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인데 이번에 상온 노출이 어떻게 보면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테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상온 노출 의심에 대해서 뭐 신고가 더 들어간다든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사이에 더 맞췄던 그런 병원에서 이제 더 추가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더 사례가 수가 불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뭐 전문가들은 뭐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뭐 부작용 등의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상온에만 잠시 노출된 거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어떤 노출이나 어떤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지 상온에 잠시 노출된 것은 큰 문제는 전혀 없으시겠고요. 예, 또 실제로 이제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맞으신 분 상당 부분 분들이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인플루엔자 백신을 비롯해서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흔한 이제 경미한 부작용 이런 것들은 10에서 20%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네. 들면 주사 접종부에 어떤 통증이나 발적이라든지 이렇게 붓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서 그 정도만 보고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물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상온에서 과정에 노출됐었던 그 백신 이외에도 그동안에도 접종 기관에서 백신에 대한 보관 방식이 잘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기사도 좀 본 기억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 백신을 의료기관에서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서베이를 하고 있고 네. 또 이런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도 어느 정도 어떤 상태에 보관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냉동으로 보관됐는지 아니면은 냉장보다 더 상온에 노출됐는지 아니면 더 고온에 노출됐나 자외선에 노출됐나 이것을 이제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상당 부분 미국에서도 이제 백신을 보관할 때 이제 상당 부분 그렇게 좀 잘 보관이 안 된 백신이 있었고 그 백신이 접종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서베이는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그런 관리도 이제 그 지역사회 보건당국에서 계속 꾸준히 검사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백신 보관 냉장고에 뭐 음료수를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당하고 이제 뭐 수정 조치가 취해진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런 것은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동 온도 추적 장치라든지 또 전원이 나갔을 때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UPS 장치를 추가로 장착한다든지 좀 표준화된 어떤 백신 보관 이런 냉장고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법이 안내되고 가급적이면 뭐 이걸 정부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걸 사용하라고 권고한다면은 네네. 그 안전한 그 기록 장치도 되고 전원도 공급해주고 빛도 안 들어가고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백신 냉장고들이 또 이렇게 보급이 된다면 보다 좀 안전한 보관 관리 또 자동 이상 보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공급, 그리고 실제 접종까지 총괄적으로 좀 시스템의 개편이나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10명 중에 9명이 1개 이상의 후유증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 해외에서도 후유증 사례들이 속속 좀 보고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번 조사 결과는 이제 경북대병원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온라인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네. 91.4% 정도가 이제 후유증 호소를 했는데 이탈리아에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87% 정도의 확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호소를 했었고 이제 그 호소했던 내용들을 보면 네네. 이를테면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상적이면서도 이게 뭐 속말로 기분 탓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어떤 탈모라든지 또 후각이나 미각의 상실 이런 좀 심각한 것까지도 같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네.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피로감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격리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심리적 고통이 또 충분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좀 코로나19에 대해서 초창기 어떤 공포감이 섞여 있었던 경계보다는 많이 지금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공포감을 극복한 것은 중요한 대목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충분히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뭐 무증상 감염 사례 때문에 좀 안심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 예, 예. 현재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게 무증상과 이제 유증상 간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쪽에 본인이 만약에 확진이 돼서 해당할지 이것은 이제 알 수 없는 굉장히 운에 달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직까지 이제 경각심을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